자, 잉글랜드는 호기롭게 전쟁을 선포했지만 초기 상황은 잉글랜드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국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프랑스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이고 잉글랜드 인구의 4배 정도 됐습니다. 400만밖에 안 돼요? 네. 잉글랜드가? 지금은 몇만 700년 전이니까. 그다음에 봉건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싸우는 전력이죠. 즉 기사의 숫자도 유럽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강대국 프랑스와 대서양 건너에 있는 작은 섬나라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1339년 10월에 이르러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약 1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는 왔지만 잉글랜드군은 프랑스 군과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프랑스의 수많은 경작지, 마을, 그리고 방어가 허약해 보이는 도시들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프랑스에 비하면 잉글랜드군이 전력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전 대신 소규모의 병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10여 년간 약탈에 대응하던 프랑스의 왕 필립 6세는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대규모 병력을 모집해서 직접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필립 6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영주들이 데려온 병력은 약 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군의 자랑거리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기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긴 창과 온몸에 무거운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동. 청동, 철. 철, 맞습니다. 저게 엄청 무겁다면서요. 가본 무게만 보통 20에서 24kg, 25kg 정도?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붙냐면 헬멧 무게, 투구 무게가 한 2에서 4kg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영주들을 통해 많은 기사를 키웠고 이 기사들은 이미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검증된 전력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기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덕목이 바로 기사도.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등이 기사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기사답지 못해.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기사도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 듀마의 삼총사 책 아시죠? 아, 네, 제가 출연했던 뮤지컬이죠. 예. 아, 네. 말로 나왔어요? 뭘로 나왔어요? 달타냥으로 나왔어요. 달타냥으로. 그때 맞아 얘기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여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사도라고 하고 요즘에 이제 여성들을 향한 매너 그런 것도 이제 기사도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무장을 아주 막 완벽하게 한 기사들에 맞선 잉글랜드 쪽의 전력은 어땠나요? 네,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약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나선 반면에 잉글랜드 에드워드 3세에겐 약 만여 명의 병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중 갑옷을 입고 무장한 기사는 2,000명 정도. 드디어 두 나라의 군대가 이제 제대로 맞붙어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46년에 벌어진 크레시 전투입니다. 이제 에드워드 3세는 크레시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지대가 조금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잉글랜드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도의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프랑스 군대의 진영이고요. 이제 에드워드 3세는 여기 약간 구름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략 한 햇발 20에서 60m 등 작은 언덕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진을 펼치고 있고 에드워드 3세는 병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말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면 돌격할 때는 용이하지만 방어를 하기에는 빈틈이 많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 필립 6세는 이러한 상황을 대략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척후병이 이 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글랜드인들이 철저하게 전투 대응을 갖추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저녁을 가다듬어 진군할 것을 간언드립니다. 필립 6세도 그 말을 듣고 조언을 받아들여서 기사들에게 일단 멈춰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적과 대치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프랑스 군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에서요? 여기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무슨 문제일까? 기사들은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혜성 씨, 갑옷을 벗고 쉬었다가 다시 진격하기 어려워서 그냥 입은 김에 쭉 갔어요.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땡! 틀렸습니다. 왕이 말하는데 왕이 야 멈춰라. 근데 이거 벗었다 하기 싫어. 그냥 이러면서 갔다고? 기사분들이 다 지원이 형 같은 스타일이네요. 뭐가요? 아니 나 못 벗겠어. 오답이래잖아요. 정답. 규현 씨, 전장이다 보면은 이게 막 형은 진격하라 뭐 멈춰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탑을 했는데 이게 Let's go로 들은 거예요. 잘못 들려서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래? 정답. 오답이고요. 네, 혜성 씨. 왕의 명령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보냈는데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자, 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움직이다 보니 저 선두에 서 있던 왕의 명령이 뒤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그래. 확성기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 기사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앞으로 달려나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오랜 기근 때문에 불황이 심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이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포로로 잡아서 그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 돈으로 파는 거구나. 아. 그러니 프랑스 기사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서로 포로를 잡겠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결국 프랑스의 3만 명에 달하는 이 군대는 잉글랜드 군이 있는 언덕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합니다. 프랑스 왕은 당황했지만 도저히 이들을 어떻게 이제 제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 프랑스 왕이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강하기로 소문난 제노바의 용병을 약 3,000명이나 고용해서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노바 용병들이 썼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석궁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잘 알지. 잘 알죠. 제노바인 용병대들이 쓰던 석궁입니다. 활을 장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타이트하게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당기지를 못하고 돌려서 잡아당기고 화살을 장전하고 그리고 발사하는, 그리고 잉글랜드 병사들이 쓰던 궁수들이 쓰는 장궁입니다. 잉글랜드 군에는 이런 장궁을 쓰는 궁수가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언덕 위에 있던 잉글랜드 궁수들은 하늘을 어둡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제노바 용병대는 석궁으로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은 장궁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악재가 하나 겹쳐집니다. 바로 전투 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석궁을 쓰는 제노바 용병들에게는 비는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이 습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최악이네. 용병들은 결국 전장을 벌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프랑스 측 사령관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군의 전진을 가로막는 저 오합지졸들을 짓밟아라. 기사들은 명령에 따라서 거침없이 진격하면서 선두에서 후퇴하던 이 제노바 용병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용병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명을 듣고 또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지고 있다고. 그렇죠. 앞에서 그런 비명 소리가 나니까 후위에 있던 뒤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프랑스 기사들이 우리 편이 공격당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내린 그 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비 때문에 언덕 아래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궁수들의 화살 세례에 먼저 말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말에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기어가다시피 한 이제 프랑스 기사들은 잉글랜드 보병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결과는 잉글랜드의 압승. 누가 봐도 프랑스는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이 약 4,000명 사망하고 자신도 목에 화살을 맞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피터 씨, 그 당시에 저 잉글랜드 장궁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런 롱보우라고 해요, 장궁. 그 로빈 후드도 들어본 적 로빈 있죠? 후드. 뭐 영화 몇 개도 나오고. 제가 했던 뮤지컬이죠. 로빈 후드 했어요? 역사 뮤지컬 전문이야. 활로 나왔어요. 근데 그 로빈 후드는 진짜 전설 속의 명궁이고 주로 쓴 그 무기도 장궁이었어요. 하고 그때 당시 잉글랜드의 왕도 매주 1월마다 남자들 활쏘기 연습해야 된다는 법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그냥 매주마다 자연스럽게 실력을 키웠죠. 네. 네, 맞습니다. 크레스 전투 이후 잉글랜드군의 사기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크레스 전투 이겼으니까 계속 뭐 돌격하나요? 그렇죠. 크레스 전투 이후 에드워드 3세가 정한 다음 목적지가 바로 프랑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깔레라는 곳입니다. 깔래요? 칼레? 자, 깔레는 위치상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잇는 최단 거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를 침공할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깔레 시민들은 정말 완강하게 잉글랜드의 공격에 저항했지만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군은 결국 깔레를 점령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에드워드 3세는 약탈을 통한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잉글랜드로 승전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이때부터 약 7년간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깔레를 점령한 바로 그 다음 해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양국 모두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사병이 어느 정도 유럽을 휩쓸고 잠잠해질 무렵 1355년 기회를 노리던 잉글랜드 군이 다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드워드 3세가 아니라 에드워드 3세의 장남인 흑태자라고 불리던 그의 아들이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프랑스에서도
크리스 전투에서 패배했던 바로 그 필립 6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장 2세가 잉글랜드에 맞서게 됩니다. 그 피터 씨가 그러면 혹시 알고 있는 흑태자 뭐 이 그림들 보다시피 되게 강한 이미지잖아요. Black Prince라고 부르죠, 영어로. 흑태자. 흑태자는 물론 이름은 아니죠, 별명인데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 검은색 갑옷 입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을 때 하고 또 전쟁터에서 악마처럼 되게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고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죠. 프랑스에는 어때요? 프랑스 이제 장 2세는 별명이 The Good, Le Bon, 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기사도 정신이 정말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미지가 반대되네요. 뭐 악마와 좋은 사람. 네, 맞습니다.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은 잉글랜드의 흑태자였습니다. 보르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무려 1000km 정도를 행군하면서 수많은 마을을 약탈해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왼쪽에 보르도가 있죠. 예, 보르도로부터 출발해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길이 흑태자의 약탈 행로입니다. 거의 프랑스 남부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왕복하게 됩니다. 흑태자의 이러한 잔혹한 도발에 프랑스의 왕 장 2세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두 군대는 1356년 9월 다시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대는 약 7,000명 정도였고 프랑스의 왕 장 2세가 이끄는 군대는 그 2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2세의 아버지 필립 6세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크레시 전투에서 완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 2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술의 변화를 주기로 합니다. 바로 보병 중심으로 전술을 짜게 됩니다. 크레시 전투에서 말 타고 공격했다가 박살난 경험. 그래서 잉글랜드처럼 우리도 말에서 내려서 싸워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군이 이번에도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언덕 위로 가기 위해서는 군데 발이 빠지는 습지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진영상으로 거길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길 왜 가요? 적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 그 기사도 때문에? 이제 말에서 내린 채 돌진했던 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늪에 빠져요. 또 늪에 빠지고 반복인데? 갑옷은 수십 킬로나 되고 이거 대자연인데? 기사도 정신에 충만해서 눈앞에 적이 보이니 달려가고 혹시나 모를 포로를 잡아서 몸값을 받아낼 요량으로 덤볐던 이 기사들은 결국 지쳐서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날아오는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크레시 전투의 악몽이 반복되고 프랑스 군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연패네요. 아니, 너무 바보 같은 전략이었어. 자, 이때 프랑스의 국왕 장 2세, 이제 궁지에 몰린 장 2세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략을 잘못 짠 거야. 뭐야? 자, 왼쪽이 장 2세입니다. 무엇을 건네고 있나요? 장갑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지? 자, 중세 시대엔 전쟁터에서 장갑을 건넨다는 것은 자진해서 포로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국군의 포로가 되겠다고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아니,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좋은 사람. 아니, 너무 한 번의 전투로 저렇게 왕이 포로로 잡힌다는 건 그럴 거면 왜 싸운 거지?
전쟁에 나가도 죽이질 않습니다. 왜? 죽여봐야 포로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몸값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중에도 포로가 되겠다고 밝히면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프랑스 왕 장 2세의 선택으로 왕뿐만 아니라 왕자 그리고 같이 따라했던 약 20여 명의 고위 귀족 그리고 2,000명의 기사들까지도 잉글랜드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잉글랜드의 프랑스는 참패하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브레티니 조약입니다. 첫째, 프랑스 왕에 대한 잉글랜드 왕의 모든 봉건적 의무를 면제한다. 둘째, 프랑스는 잉글랜드에 아키텐을 넘겨준다. 셋째, 대신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위를 포기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여전히 계속 명목상으로는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땅. 그렇죠. 아키텐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봉건제 신하가 아니게 되네요. 신하가 아니게 됩니다. 즉 프랑스 왕의 신하일 수밖에 없는 공작이란 타이틀을 스스로 내던지고 보르도를 포함한 이 부유한 아키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 내에서 잉글랜드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티 전투 4년 뒤에 이제 브레티니 조약이 체결되는데 조약으로 확인된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훨씬 커졌네. 잉글랜드 영토가 거의 4배 가량 커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3분의 1을 잉글랜드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잡힌 장 2세 왕 있잖아요. 네. 결국 뭐 몸값 협상 어떻게 됐어요? 당시 포로였지만 사실 왕을 포로로 잡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포로를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에 가서도 장 2세는 정말 왕으로 대접을 받아요. 자기 궁정도 차리고 신하들도 데려오고. 포로인데도요? 네. 정말 희한한 세상이네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어쨌든 장 2세를 포로로 잡았으니까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하고. 그렇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요구해요? 이제 프랑스 왕실에 요구하는 거죠. 왕실에. 예. 아니 왕실에. 이미 땅 받았잖아요. 그거 땅만 받고 하면 너무 땅 재미없잖아. 받고 더? 그렇죠. 왕이면 왜냐 땅을 받은 거는 땅을 받은 거고 일단 포로에 대한 몸값은 받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그렇죠. 왕인데. 장 2세의 몸값은 당시 화폐로 300만 크라운, 황금으로 치면 약 12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오늘날 시세로 약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우와. 근데 왕실에서 되게 웃기게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저희 왕세로 뽑을게요 이러면. 그냥 거기 두세요. 네, 저희 왕세로. 근데 그러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프랑스 왕실은 당연히 이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만 크라운은 프랑스 1년 예산의 거의 2배, 2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결국 그래서 잉글랜드 왕실에 선금을 지불하고 계약금식으로. 할부예요, 그렇죠. 할부? 계약금식으로 성금을 지불하고 프랑스에 있던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맡겨두고 본인은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프랑스 귀환한 장 2세는 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 뭐 수입 잘 나는데 다 뺏겼는데 뭐. 자,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프랑스에서 몸값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장 2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하지 못한 장 2세는. 정답. 그냥 네, 필요?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 포기하고 그냥 퉁쳐요. 일 포기하고 퉁친다.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안 했을 거야. 오답입니다. 정답. 잉글랜드 가서 살아요? 잉글랜드로 다시? 다시 돌아간다. 실루엣이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도저히 못 깎겠어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 나 다시 포로. 대신 그럼 아들들은 돌아오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한 좋은 거예요? 사람이네. 장 2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샤를 5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잉글랜드에 빼앗겼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대단히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행운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병약하던 샤를 5세가 42살의 나이로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샤를 6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문제는 바로 이 인물이 미치광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샤를 6세는 2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떠들면서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했대요. 그리고 목욕도 거부하고 무려 5개월 동안 옷도 갈아입지 않는 등 기행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통치도 못하고 했고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또 좀 흔들렸겠는데요. 그렇죠. 프랑스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치광이 왕의 숙부인 부르고뉴 공작 그리고 그들의 측근이었습니다. 자, 이 부르고뉴 세력이 왕을 대신해서 프랑스를 쥐락펴락하던 중에 정권의 실세였던 부르고뉴 공작이 어느 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측근들은 이 암살을 프랑스 왕실의 음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왕 대신 권력의 실세로 등장한 부르고뉴 파가 잉글랜드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어머나. 카오스 자체네 카오스 그냥.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잉글랜드에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내분에 빠진 프랑스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 승리의 주역은 바로 헨리 5세였습니다. 헨리 5세는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장 2세의 몸값이 남아있잖아요. 이 몸값을 받지 못했다는 구실로 군사를 일으켜서 프랑스를 침공했고 1415년 아쟁꾸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이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4년 뒤에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까지 함락시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헨리 5세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꿀 하나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 조약이 트로아 조약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6세의 딸과 잉글랜드의 왕인 자신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공동 왕이 된다는 엄청난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진짜 특이하다. 자, 그렇다면 이 트로아 조약으로 가장 억울해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이죠. 그렇죠. 샤를 6세의 아들 샤를 7세였습니다. 샤를 7세는 미치광이 왕 샤를 6세의 아들로 프랑스 왕위를 이을 예정이었는데 트로아 조약 때문에 졸지에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렇게 샤를 7세의 왕위 계승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프랑스의 공주와 헨리 5세는 진짜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로써 1422년 당시 생후 9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공동 왕의 자격을 얻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혼란스럽겠다. 그 왕이 바로 헨리 6세입니다. 앞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대로 잉글랜드의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으로 인정되면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에서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사실 잔다르크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입니다. 소문과 전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이게 전설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잔다르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잔다르크와 관련된 방대한 재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잔다르크의 공식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녀에 대한 비밀을,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다르크는 백년 전쟁 기간 중에 프랑스 동부의 농레미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다고 하고요. 잔다르크는 부모님을 도와서 그냥 농촌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따로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법도 몰랐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소녀였다는 것 말고는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424년 여름 12살의 잔다르크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위기에 빠진 프랑스의 왕을 구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뭐 신의 계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몇 년이나 이런 이상한 경험을 반복하게 된 잔다르크는 결국 이를 천사의 목소리,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동레미 인근에 위치한 보클레르라고 하는 곳의 수비 대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적을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국은 왕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이 나라를 왕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용기가 진짜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수비대장은 말 그대로 어이없어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의 뺨을 몇 대 때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정문 앞에 웬 여고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남북 통일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진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에 탐복했는지 결국 수비대장은 자, 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녀가 전화를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당연히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잔다르크는 옷을 갈아입고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줍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머리를 짧게. 자, 잔다르크는 여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남자의 기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장을 한 상태로 약 500km를 이동해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있는 쉬농성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세자는 두 팔 벌려 잔다르크를 환영했을까요? 아니.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는 거의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왕세자의 의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둔 채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커다란 홀에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홀에 들어온 잔다르크는 숨어있던 샤를 7세를 향해서 곧바로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귀하신 왕세자시여 처녀 잔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주께서는 전하가 왕관을 쓰시고 프랑스 왕이 되어 하늘의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샤를 7세는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일단. 이제 조금씩 아니, 믿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그치. 좀 허황되고 황당하고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이 보내서 왔던 이 시골 소녀의 말을 단번에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를 인근에 있는 뿌아띠에로 보내서 검증을 받게 합니다. 당시 뿌아띠에는 법원과 대학이 있던 곳으로 사제와 법학자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이곳에 가서 두 가지 검사를 받아요. 첫 번째 검사가 바로 처녀성 검사였습니다. 궁정 부인들이 잔다르크를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대요. 처녀성 검사를 한 이유는 악마와 교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니라면 악마와 교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처녀라면 악마와 접한 적이 없다라는 증거로 읽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위 사제들과 법학자들의 청문이 있었습니다. What exactly was this vision wearing? I don't remember.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잔다르크에게서는 뭐 사악하다거나 거짓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란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됐던 곳인데 네. 대체로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초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큰 세력은 아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한 550년경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이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아시아 전체를 통합하면서 일종의 동양의 패권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 시기에 단숨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다레이오스 1세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한 그런 왕이 된 거죠. 이 다레이오스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죠. 와우. 지금 이란의 옆에 있는 이라크, 그 시리아, 레바논, 이 리비아의 일부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쪽까지 가고 와. 북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다 오고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다라고 그렇게도 불리고 이란 교과서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정복 사업을 그 다리우스만큼 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네, 되게 정복을 잘했고. 근데 완전 다르게 배웠어요. 그래요? 다리우스. 그래? 사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배웠어요. 네. 근데 미안하지만 아주 나쁜 리더라고 배웠어요. 나쁜 리더라고 배웠어요. 특히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강제로 군인들이 그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 가고 싶지 않아요. 가라, 그리스 가라. 이런 그래서 그런 인식 갖고 있어요. 좀 폭력적인 왕으로 그리죠. 맞아요. 그렇게 배웠다는 게 좀 다른 신기하네요. 시각이네요. 네. 완전 다른. 역시 동서양의 처음 알았죠? 충돌이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땅이 예. 지금 너무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어쨌든 간에 넓어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많아지면 이게 좀 통치하기 좀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러게요. 인종도 다를 거고 네, 사람도 그렇죠. 다르고 말 다 다른데.
사실 어떤 왕이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단순히 땅을 넓게 정복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닌 거죠. 사실 그 정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해가야 정복된 되잖아요.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죠. 그걸 잘 관리하는 자가 진정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통치를 제대로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군대를 잘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정략 결혼? 정략 결혼. 통합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선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보? 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민첩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소통이네, 소통. 예, 그렇죠. 소통.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다레이오스가 만든 방법이 바로 왕의 길이라는 걸 닦은 거예요. 왕의 길? 그 페르세폴리스 말고 거점 도시로 수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다레이오스가 수사라는 곳에서 그 제국의 서쪽에 사르디스라는 곳까지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이가 무려 2,700km였대요. 와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4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배 되는 거리를 그 시기에 만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곳에 사신을 또는 나의 그 측근을 빨리 보내서 그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를 가져오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빨리 보낼 수 있게. 통신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통신 시스템을 만든 거죠. 야,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알아냈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랜선 깔았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볼 수 있는 유물, 이게 사진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궁금하다. 와. 네. 뭐야 이거? 이건 뭔가요? 이거 달고나 아니에요? 달고나? 넌 화폐, 금화. 두 번째는 무슨 장신구? 술잔? 술잔. 그리고 이거는 그릇이죠. 금이에 다 금으로 한 건가? 네, 금. 이게 다 금입니다. 화려하네요. 와. 페르시아 장난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아주 상류층 왕족이 썼겠지만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가 많았던 거죠. 아, 지금 저 하나만 있어도. 근데 이때 그 페르시아의 황금 만드는 수준이 순도 95% 이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대요. 네. 대단하다. 상당한 기술력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본 거 있죠. 동전, 화폐. 금화. 네. 화폐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선진적인 의미를 볼 수 있지만 금화를 써서 이미 통용됐다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와. 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승승장구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때 그리스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우. 와우. 자, 지금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만하다면 그리스는 요만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페르시아는 하나의 절대적인 왕권을 놓고 통일 국가, 하나의 엄청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던 데 반해서 그리스는 폴리스로. 네, 폴리스 체제로 조그맣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 행세를 한 거죠. 그 수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한 100여 개? 100여 개? 그것도 많이 잡아서 얘기한 거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그것도 많아요? 네. 네. 1000여 개. 와. 1000여 개. 와. 스파르타 같은 게 1000개 있었다고요? 네. 마을마다 그러니까- 국가였네요. 네, 그냥 마을이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라는 생각도 전혀 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점점점 서쪽으로 팽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히죠. 그리스와 부딪히죠. 충돌. 어디랑? 그리스. 그리스랑. 이때 부딪혔을 때 이 그리스에 여기 수많은 그 식민 도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협력해야죠 그러면. 약간 뭐 조공을 바친다? 그렇죠. 조공을 바치고 그 필요한 때 있으면 그 군사를 보내주고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떤 걸 대가로 줄까요? 지배 안 하는. 네, 폭력적으로 부수지 않고 안정되게 해주고 다른 데서 침략했을 때 보호막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 가운데서 이제 반란의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원전 499년쯤에 이쪽에 밀레토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낙소스 섬이라고 하나 있죠. 이 낙소스의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밀레토스의 참주가 이 사르디스로 가서 그 다리우스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를 200척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주가 책임 추궁을 당하고 쫓겨날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저쪽으로 붙어야죠. 붙어야죠. 이쪽에 있는 이오니아 도시들과 반란을 획책해요. 그 반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얘가 가만 안 있겠죠, 페르시아는. 군대를 보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두 곳,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이쪽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스파르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와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우리한테 피해 보는 게 없으니까. 네, 저기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스파르타는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병력이 나라를 비우고 떠나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우리 안 가. 반면 아테네는 도와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요 위쪽에 에레트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요 두 도시가 이쪽을 도와줘요. 그래서 밀레토스 쪽에 가고 사르디스까지 가서 사르디스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불을 질러요. 페르시아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가만히 안 있겠죠. 결국 대패하고 도망와요. 그리고 이쪽의 반란 세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협상이고 뭐고 없고 이제 네. 니네는 맞아 진압이 크게 됐겠네요. 당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당했습니다. 492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가 아테네 그리고 에레트리아 아까 여기 조그만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다레이오스 왕이 노발대발 그래서 그 엄청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아토스 곳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폭풍을 넣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전함들의 대부분이 침몰해요. 아테네 가보지도 못하고요. 네,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아토스 곳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폭풍을 만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 전함들의 대부분이 침몰해요. 아테네 가보지도 못하고요. 네,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레이오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비록 원정은 실패했지만 그리스인들에게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한지는 확실히 심어줬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사신을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각 도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항복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것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혹시 뭘 요구했는지 짐작이 되나요? 예, 바로 물과 흙을 내놔라. 물과 흙? 물과 흙? 그것은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했으니 우리가 요구하는 조공을 바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대요. 자, 이 사절을 받은 도시국가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발로. 찰 거예요? 이야. 구덩이로? 스파르타네. 싸웠을 것 같아요. 싸웠을 것 같다. 네. 아니야, 현실적인 걸 봐야 돼요. 뭐 싸워서 못 이겨. 지금 이제 이 세 분이 바로 다른 많은 도시국가들이 취했던 행동이었어요. 좋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바치겠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워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줄 테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 이러면서 다 물과 흙을 바치는 의식을 했대요. 반면에 안드레아스나 키미아 씨처럼 반대하는 두 도시가 있었어요. 스파르타, 아테네. 스파르타와 아테네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식 문제를 한번 좋아요. 내겠는데요. 아테네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자, 항복의 의미로 흙과 물을 바치라고 한 페르시아의 사절단을 아테네는 어떤 방법으로 응징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눈이랑 음. 막 다 파버려서 보냈을 것 같아. 와우. 땡이지. 너무 잔인했어. 너무 잘했어. 네. 정답. 네. 흙과 물을 네. 이게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흙과 물을 섞으면 진흙이 되잖아요. 네. 진흙으로 사절단은 그냥 매장하는 거예요. 생매장. 매장하는 거예요. 생매장. 생매장이요? 그게 더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죠. 둘 다 둘 다. 예, 일단 거절하고 응징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드레 씨 알 것 같아요. 네, 안드레아스 씨. 아테네는 그 미준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상징을 그 올리브 나무 잎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올리브 나무 잎 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아요. 더 좋은 걸 줬는데? 굴복할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렇죠. 민주주의의 나라다. 우리 민주주의다. 우리 자유. 너무 천사적인 행동인데. 예, 약간 비슷한 점이 들어가 있지만 오답입니다. 그 제가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민주정의 방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흙과 물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사절단을 가만두진 않았을 거야. 네? 네, 혜성 씨.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를 통해서 처형시킨다. 처형시킨다. 정답입니다. 네. 그 재판을 열어가지고 죽일지 살릴지. 네. 그래서 페르시아 사절들이 와갖고 니네들 흙과 물을 내놔라. 그랬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끼리 한번 결정을 하자. 그러면서 재판을 열었고 그 판결이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사형시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아테네에 보내졌던 페르시아의 사절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리우스 왕에게 당연히 전달됐겠죠. 오발대발했겠네. 예, 다리우스 왕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가죠. 예, 가자. 그래서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동서양의 패권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리우스가 두 번째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도스 섬을 거쳐서 사모스 섬이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낙소스 섬을 정복했대요. 그리고 조금 위에 가면은 델로스라는 것도 있는데 델로스를 정복하고 만약 이런 경로를 통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 되죠. 네. 그런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와요. 에이? 그 이유는 아까 이 이오니아 반란을 도와줬던 두 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 아테네랑 에레트리아. 에레트리아를 일단 응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트리아 너희들이 이오니아 반란을 도와줬으니 우리는 너희들 친구 아니다. 완전히 몰살시키고 시민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대요. 자 이제 아테네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평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저 평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톤 평원.
자, 이제 아테네인들이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이 출정하기로 결정을 하게끔 이 여론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테네가 배출한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인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의 위협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페르시아와 싸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이 전략 전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 연합군의 대부분은 중무장 보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패라든가 투구라든가 이런 이 갑옷이 상당히 단단해서 전체 무게가 한 33kg. 와우. 그리스는 산간 지역이 워낙 많아서 좁은 지역에서 싸우기 때문에 탄탄하게 움직이면 돼요. 반면에 페르시아는 경무장 보병이에요. 보면 방패가 일단 없죠. 네, 그리고 화살을 들고 있어요. 갑옷 자체가 없는 것 같아 페르시아 군들은. 네, 얘네들은 원래 넓은 평원에서 싸웠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밀티아데스가 거기에 최적화된 전략을 짠 거죠. 근데 일단 그 전열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사각형으로 박스처럼 예. 세워서 이렇게 전진하는 것 같던데. 그게 바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었어요. 포위해서. 예, 그리스 연합군의 가운데가 이렇게 얄팍하게 있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두껍게 돼 있었죠. 네. 예. 페르시아군은 균일하게 방진을 짰죠. 그리스 연합군이 이렇게 짜서 쫙 내려와요. 화살을 쏘겠죠. 뚫리나 중무장이. 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뛴 거예요. 왜 뛰었을까? 이게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쭉 해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했고 얘네들이 갑자기 확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수들이 쏜 화살이 무력화돼 버려. 그래서 비껴나간 거구나. 네. 그리고선 이쪽을 밀어붙이는데 그리스 연합군의 가운데가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쭉 들어오겠죠. 그 사이에 여긴 두툼하니까 여기에서 맞선 애들을 누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옆 측면을 공격한 거예요. 완전 포위를 해버렸네요. 그러네요. 사방에서 포위가 됐네요. 그러면서 밀티아데스가 페르시아 대군을 압도한 거죠. 이걸 양쪽 날개에서 밀어붙인다. 그래서 양익 포위 전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때 그리스인 사망자는 굉장히 적었대요. 한 200명이 안 되는 수, 대체로 192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반면에 페르시아는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 마라톤에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다면 이 패배한 페르시아, 과연 그리스 정복 전쟁을 멈췄을까요? 여기서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 전투로 그 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우스는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리고 더 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를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그리스를 통째로 다 나의 것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야욕을 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두 번째 그리스 대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복수를 꿈꾸던 다레이오스가 죽습니다. 죽는군요. 예,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레이오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은 아무튼 우리 머릿속에서는 영화 300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죠. 맞아요. 예,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의 원정을 이어나가게 되죠. 490년에 마라톤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로부터 10년 후인 480년에 크세르크세스는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넓은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칠 준비를 하고 그리스는 여기에 대해서 맞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하게 드러났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 둘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건이 일어난 곳, 그것을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로 삼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협곡의 이름을 딴 테르모필라의 전투, 이게 바로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치열한 곳으로 꼽힙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그야말로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춰서 그리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죠. 스파르타의 왕이자 최고의 전사로 불리는 레오니다스가 바로 그의 적수였기 때문입니다. 약간 신처럼 표현이 돼 있네요. 예. 무슨 배짱으로 사실 작은 도시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규모나 군사력이나 인구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사들을 길러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컸었죠. 하나 일례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그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흙과 물을 바치라는 최후 통첩을 했을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거부했다고 그랬었죠. 아까 아테네는 어떻게 거부했다고 그랬죠?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가했죠. 스파르타에도 사절을 보냈는데 스파르타에서도 거부를 해요. 어떤 상황이죠? 사신을 뭐 네, 저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사신이겠죠. 물과 흙을 달라, 항복의 표시로.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의 반응은 물을 주마 해서 물에 그냥 우물을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대죠. 그 영화에선 발로 차는 걸로 나오죠. This is Sparta. 이때 스파르타인들은 그 사절단에게 무슨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흙과 물을 달라 했소? 그 안에 얼마든지 있으니 실컷 가져가시오. This is Sparta! 정말 전면 특허예요, 이 발차기를. 화끈하네요, 정말. 스파르타의 패기 같은 게 잘 느껴지죠. 자, 그 페르시아와 그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스파르타의 대결, 이건 정말 말씀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 이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컸죠. 그렇지만 레오니다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그 페르시아를 막기로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전투를 치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사실 작은 도시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규모나 군사력이나 인구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사들을 길러낸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컸었죠. 하나 일례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 전체의 최고신 그러면 누구라고 볼 수 있죠? 제우스. 네, 제우스. 제우스의 자손 중에 스파르타가 자신들의 수호 영웅처럼 최고 선조로 섬겼던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괴물을 무찌른 헤라클레스. 사실 이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아들 중에서도 여럿이 있지만 신들의 전쟁에 참여한 유일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웅 중에 영웅, 인간 중에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헤라클레스를 그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기형적인 사회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장 큰 목적은 강력한 전사를 키우는 것이었어요. 이게 일종의 국가 최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스파르타식 그런 훈련이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얘가 나중에 큰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자질을 판단했대요. 자, 그림으로 이제 그려진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저기 왼쪽에 한 네. 남자가 약간 울고 있는 것 같이 고개를 저쪽에. 숙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아이를 검사받듯이. 맞아요. 이 아이가 정말로 전사로 자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검사를 받았대요. 우는 거 보니까 뭐 탈락했나 보네. 아니 그래서 네. 그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탈락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죽이진 않겠죠? 얘를 죽였대요. 얘를 죽였대요. 아기를 네. 그래서 전사가 될 아이와 저걸 버려질 아이를 나눴는데 이 버려질 아이들을 버리는 곳이 아포테아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아포테아이라는 말을 그대로 보면 버려두는 곳 이런 뜻인데 그 밑에는 항상 늑대들이 우글거렸대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그 늑대들이 뜯어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안드레아스 무서운 지금은 사회다. 스파르타에서 태어나자마자 전사로 키워지는 거예요? 바로? 맞아요. 특히 이런 아거게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진짜 대단한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 통해서 스파르타인 되는 거죠. 스파르타 교육이 굉장히 가혹했다고 그래요. 10시간씩 막 그 기초 체력 훈련부터 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네, 격투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해갖고 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교육을 스파르타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네, 예전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저희 그리스 친구에게 한국에서 스파르타식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말할 때 그리스 친구들이 다 신기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전혀 없어요. 그냥 대단한 군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원 홍보할 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꿔보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럼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죠.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 애들을 강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본전 뽑았다. 이런. 자, 이렇게 그 소년들이 강하게 키워지면서 단계별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혹독한 훈련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전사를 길러낸 이 스파르타. 하지만 이제 이런 스파르타에게도 항상 고민은 있었어요.
스파르타가 바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는 또 옆 나라를 조금씩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고 그래요. 또한 그 옆에 있는 시민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가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노예들은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노예가 굉장히 많죠. 헤일로타이라고 불리는 이 노예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62.5%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페리오이코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반노예 상태에 있는 일종의 같이 사는 동거민족, 동거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파르타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죠. 6.2%면 전체 인구의 10%가 되지 안 않는 되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상류층이 예. 사회를 이끌어가는 좀 폐쇄적인 사회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스파르타의 고민이 커졌는데, 스파르타가 영토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늘어나는 노예 계급을 견제할 방법을 또 생각해냈겠죠.